수세기 전 동양과 서양의 핵심부를 지배한 대제국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한 중국 시인은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난다. 무한한 기쁨이 만대에 가득하다. 라고 하였고, 로마 제국의 그리스 웅변가인 아리스티데스는 제국의 영속을 위해 전 문명 세계가 함께 기도한다. 모든 신이시여, 이 도시가 영원히 번영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대 제국의 절정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테르의 칸디드에서는 가능한 모든 세상 가운데 최선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최선이다. 라고 말한 낙관주의자인 팡크로스 박사의 말에 빗대어 설명한다. 하지만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순간이 오듯이 고대 제국 또한 전성기를 맞은 이후 쇠퇴하고 몰락하기 시작했다. 고대 제국들은 통일전쟁이 끝나고 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나라는 내전에 즉시 돌입하게 되고 로마는 서서히 내전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진나라의 경우를 보면 통일전쟁이 끝난 후 진시황은 불만을 표시하는 귀족은 강제로 수도로 이주시키고 유생들은 생매장했으며 농민들을 탄압하는 공포정치를 펼쳤는데 이는 전시황의 사망과 동시에 진나라가 내부 붕괴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차피 벌을 받아 죽을 바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신하들이 일으킨 반란은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고 4년의 학살 끝에 비로소 막을 내리고 한왕조가 개국된다. 로마는 중앙집권적인 진나라와 달리 통일전쟁 후 권력이 분산되었다. 부유한 원로로 이뤄진 원로원과 가난한 시민으로 이루어진 민회는 많은 노예, 군대, 승진으로 인해 갑부가 된 장군 무리와 대적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군대는 점점 장군들에게 충성을 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원로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군을 이민족을 공격하려 파견하거나 새로운 장군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로마의 암흑으로 끝이 났다. 기원전 30년 안토니우스가 죽자 옥타비아누스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 로마 지배층의 타협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아우구스투스 또한 타협안을 추구하였는데 중국의 통치자들이 군대를 주류 사회 밖으로 메몰았던 것과는 달리 군대를 사회의 중심 제도로 만드는 대신 그들이 그의 직접적 통치 아래 있게 하는 타협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쟁은 군대만의 전유물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평화로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귀족에게는 으뜸인 동료, 군대에게는 총사령관, 제국의 각 지역에게는 신이 되는 타협을 하며 왕국의 번영을 일으켰다. 로마뿐만 아니라 한나라에서도 타협이라는 변화가 일어났다. 한나라의 황제들은 속세와 초자연적 세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고수하면서 불멸이나 신성은 주장하지 않았다. 신성을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권문세족과의 관계에 힘을 실었고 유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이상화된 모델 안에 황제의 지위를 넣은 유교 사상을 따랐다. 이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진나라의 법률을 완화하고 적절한 세금 감면 등의 정치를 하는 타협을 하였다. 그들의 타협은 평화와 통합을 낳았고 저항을 약화시켰으며 동양 핵심부를 단일한 실체로 나타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 사연이 다르다. 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제국들 또한 해체되는 이유는 많지만 그들이 결속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타협뿐이며 서양과 동양에서 제국의 지배는 필연적인 것이 결코 아님을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마우리아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타협이 만든 평화는 경제 성장을 일으켰는데 로마와 한나라는 번영하여 이룬 방대한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여 성장할 수 있었고 로마는 기원전 200년에 시작된 로마 온난기를 시작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며 로마와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제국들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제국을 약탈하는 유목민이었다. 롤마는 파르타인들과 싸우며 번번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내주었지만 중국은 흉노족을 제국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제국이 커짐에 따라 전쟁 혹은 물질 문화 공유로 인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천 년 동안 각자의 지역에 있었던 병원균을 함께 가져오게 되었고 다른 지역의 새로운 병원균에 대해 면역이 없었던 사람들은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프리드 크로비즈가 정의한 콜럼버스 교환이다.
1492년 신대륙을 정복하여 유럽이 가지고 온 홍역, 뇌막염, 천연두, 티푸스 등의 전염병들에 대해 항체가 없는 원주민들은 이에 치명적이었고 수많은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구세계 교환은 동양과 서양의 제국에서 일어나며 도시의 축소, 교역의 쇠퇴, 땅이 버려지고 지구의 자연환경 또한 변화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기원전 120년대부터 흉노족의 끊임없는 침입에 대항하여 한나라는 거대한 기마부대를 발전시키고 점점 더 많은 유목민을 고용하여 많은 목축민들이 한나라 내에 정착하게 된다. 이것은 흉노족 전사들이 한나라의 감독을 거의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변경지대를 군사화하면서 제국 내부를 탈군사화하는 이중의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중국 심장부에서는 사람들이 군대를 거의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강력한 귀족들이 군대를 이용하지 못하고 반란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배자가 더 이상 강한 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배층의 위협이 되는 귀족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의 군사독점 지위가 약화되자 귀족들은 현지 농민들을 억압하고 토지를 탈취하여 사택을 짓고 그곳을 사유지로 삼아 지주식으로 관리하였다. 광무제가 즉위한 후 황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동료 유력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주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이 귀족들은 국가 권력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가장 큰 예산 항목인 군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강족 인구는 계속 늘어갔고 이미 일부 작은 집단은 땅을 차지하거나 전쟁을 벌이고 빼앗기 시작하면서 중국 서부로 이주했다. 강족이 부단히 일어나 150년 강족은 로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었고 현지 지주는 서부 및 북부 국경지대에 그들에게 딸린 농민을 민병으로 전환하게 하였으며 정부가 방치한 지방 관료들도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168년 황관이 인척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이후 20년 동안 전염병이 만연해 흉노와 강족이 침입해 소란을 피웠지만 궁정은 내부 갈등에 빠져들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이후 제국은 개인 영지로 와해되었고 흉노와 강족이 변경을 장악했으며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고가 제도는 허공에 사라진 것 같았다. 로마는 2세기에 국경전쟁에서 승리했으나 50년 후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 신생 사산왕국이 로마 군대를 물리친 후 군대는 중앙정부의 무능함을 깨닫고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기로 결정한다. 270년 로마는 새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로마의 황제 데크리가 먼저 로마에서 외적을 물리친 뒤 행정-재무국방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로마의 군대 규모는 2배가 되었다. 동부 지역은 4세기에 부흥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부 주변 도시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무역과 공업 발전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50년 고트족들은 로마인들에게 비호를 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고트족이 강을 건너자마자 지휘관들이 고트족에게서 이득을 취해서 고트족들은 난동을 부렸다. 로마 제국은 날로 쇠퇴해져서 고트족들이 순조롭게 로마 제국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둘은 독특한 교착 국면을 형성하였다. 405년 흉노족이 계속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게르만 부족이 로마 국경으로 접근하여 더 많은 지역이 함락되었다.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현재의 튀니지 해방을 위해 막강한 군대를 모았다. 그러나 441년 흉노왕인 아틸라가 발칸반도를 침공하면서 테오도시우스의 방어체계가 무력해지자 반달 쪽의 침공을 포기했다. 아틸라가 중자 흉노국이 분열되고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다시 서로마 제국을 탈환하려고 하였다. 468년 여름 바람이 갑자기 바뀌어 함대가 기슭에 닿지 못하게 되자 반달족들이 화선을 띄우고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배에 올라 사륙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은 끝나고 로마의 종말이 도래하였다. 중국의 동진과 비잔티움 제국은 관료와 세금, 봉급을 받는 군대가 있는 고비용의 고가 국가였다. 대도시에 많은 학자들을 자랑했고 각각 두 곳을 가로지르는 나일강과 양쯔강 유역은 늘 풍작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전성기 로마 제국이나 한나라에 비견할 수 없었다. 질병, 이주, 전쟁은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진 것들을 내주며 현실에 순응했다. 저가 국가로의 완만한 이행은 농장주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최상의 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잉여 생산물의 양을 증가시켰다. 양쯔강의 배수 기술과 나일강의 관계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번영했던 관료 상인 관리자의 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는 유라시아 양단의 거대한 경제가 안으로 썩어 골마드는 것을 의미했다. 중개자들이 먹고 살 방도를 찾지 못하여 경제는 각 지방으로 국한되고 점점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기울었다. 교역로가 축소되고 도시가 줄어들었다. 번영했던 이전 시대보다 단순해진 세계에서 화폐와 세마기, 글쓰기는 쓸모가 없어졌다. 회계와 인구조사 활동이 줄고 장사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그들의 삶은 더 짧고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번영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옛 방식과 옛 신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변경지대가 무너지자 태평성대를 주장하는 민간치유신앙이 대유행했으며 유교의 확실성에 의문을 품는 지식인들이 크게 늘었다. 이 시기의 중림치료는 개인의 풍요와 사색에 집중한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그들은 자연으로 물러나 글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은둔자가 되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3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며 바뀌게 된다. 유교와 도교가 중국에서 출현하던 당시 불교도 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은 소수의 열반을 강조하던 소승불교였으나 3세기 이후 축법포가 설파한 대승불교는 구원을 덜 힘든 길로 만들었다. 열반을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승려들은 불교를 국가제도의 붕괴로 말미암아 생긴 중국 사회조직의 빈틈을 채워주는 종교적 제도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하여 불교는 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또 다른 끝에서는 기독교가 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고가 국가의 붕괴는 서양도 다를 바 없는 처지였고, 일부 철학자들이 이전 학문의 재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어지러운 시대에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한 건 기독교였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성전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 선언하며 유대교의 성전을 계승했다. 더욱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은 대승불교와 기독교는 맥을 같이하며 제2의 물결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붕괴한 사회체계의 빈틈을 적절하게 채워내며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교세는 폭발적으로 확장했으며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가 제국의 활기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교회에 바쳐지는 돈이 너무나 커졌고 병사들의 급료는 제때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종교는 모두 기원전 600년과 기원전 300년 사이에 사회발전 지수가 상승하던 시기에 출현했다. 마술적 세계에 대한 각성과 고가 국가의 재조직화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 것이다. 종교는 사회변화의 원인이 안리 결과에 가깝다. 인내와 무기력은 동양이나 서양의 쇠퇴와 몰락을 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야기한 것은 사회발전의 역설이다. 고전적 제국들은 그들이 풀어놓은 힘에 대처할 수 없었다. 사회발전 수준은 세기를 거듭할수록 미끄러졌고 문자, 도시, 세금, 관료제도는 무가치해졌다. 예전의 확실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고 1억 명의 사람들은 고대의 지혜에 새로운 것을 첨가함으로써 어지러운 세상에서의 구원을 꿈꿨다. 그 과정에서 권력과 부는 재분배되었고 국가는 약해졌으며 종교는 강해졌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삶은 지속되었다.